안녕하세요, 오부초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네요. 앞서 공지드렸던 대로 이번 영상 제작을 앞두고 좀 힘든 일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늦어지게 됐는데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꽤 오래 전부터 계획을 했었던 컨텐츠 크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런데 사실 지난 블라인드 테이스팅 편에서 이미 우리는 크룩을 시음을 했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 크룩이 좀 좋지 못한 점수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때랑은 좀 달리 어느 정도의 숙성 기간을 거쳤다고 판단이 되는 크룩 빈티지 2004를 준비했고요. 이 와인도 역시 상당히 고가죠. 지난번 블라인드 편에 이어서 성우님께서 다시 한번 도내를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촬영이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휴조가 또 많이 도와줬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딱히 드리는 것도 별로 없는데 우리 멤버십 가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시작을 해볼 건데, 시음을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이 크룩이라는 하우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크룩이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멀티 빈티지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음을 진행할 건데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한 편에 다 할 수는 없고 아마도 나누어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하죠. 1800년 10월 20일 현 시점 기준 독일 마인츠에서 크룩 가문의 셋째 아들 요한 요셉 크룩이 태어났습니다. 당시 크룩의 집은 정육점을 대대로 하던 집안이었는데 느낌상 부유한 가정은 아닐 것 같겠지만 실제로는 꽤나 여유롭게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 마인츠는 프랑스 나폴레옹에 의해서 점령된 프랑스령의 도시였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크룩은 프랑스인 국적으로 태어난 겁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나라가 바뀐다고 해서 생활 습관이나 문화들이 바로 바뀌진 않을 테니까 집에서는 여전히 독일어를 사용했고, 그 외 다른 부분들도 사실상 독일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4살의 나이에 크룩은 마인츠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떠나기로 결심하게 되죠. 왜 갑자기 떠난지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추측을 해보자면 당시 프랑스는 급격한 산업과 문화의 발전으로 당시 유럽에서는 상당히 힙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해외 인력에 대한 수요도 꽤 많았고, 특히 독일 출신의 스마트한 인원들을 다수 고용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크룩도 정육점이라는 가업을 잊기보다는 상경을 해서 프랑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마인츠를 떠나서 이제 독일 하나우로 갔다가 그곳에서 현 샴페인 자크송의 에이전트였던 헤르 도머를 만나서 자크송엔 필스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크룩이 입사를 해서 담당하게 되었던 업무는 샴페인 양조가 아니었고요. 거래처나 물류 관리, 그리고 회계 같은 주로 경영과 관련된 행정 업무들을 맡게 돼요. 그런데 상당히 수행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자크송엔 필스에서 차근히 경력을 쌓다 보니까 그곳에서 그의 인생을 바꿔줄 귀인을 만나게 되죠. 아돌프는 자크송엔 필스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는 크룩과 동갑의 나이였고, 안타깝게도 크룩이 입사한 지 약 3개월 만에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20대 초반이라는 CEO라고 하기에는 다소 어린 나이에 회사 대표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샴페인 업계는 상당히 치열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크송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업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무리를 한 상태였는데, 이때 동갑 내기였던 크룩이 회사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활약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대표 아돌프는 크룩에게 더 많은 의지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배려를 많이 베풀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크룩을 가족으로 맞아들였다는 거죠. 아돌프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여동생, 그러니까 처제를 크룩에게 이제 소개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만추가 돼서 둘도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이례적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의 결혼 지참금을 아돌프가 직접 크룩에게 지급을 하게 돼요. 사실상 크룩이 이곳 프랑스에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다 만들어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룩은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죠. 저는 앞으로
자크송과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들은 대부분 지켜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크룩 역시 이러한 맹세를 저버리고 자크송을 떠나게 되죠. 자, 왜 갑자기 이러한 맹세를 버리고 떠난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고, 먼저 당시 그 상황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죠. 크룩이 퇴사를 갑작스럽게 했을 당시 아돌프는 중병으로 파리에서 병치레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보다도 크룩이 회사 입장에서는 필요한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이때 크룩은 직접 만나서 아돌프를 설득한 것도 아니고 아내를 통해서 서신으로 일방적인 퇴사 통보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아내는 이러한 남편을 말릴 수밖에 없었고, 아돌프 역시 서신을 받고 이제 크룩에게 너 사무실에 출근하는 게 싫으면 그냥 외근만 해도 되니까 제발 회사만 떠나지 말아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크룩은 회사를 떠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조건도 좋고 가족처럼 대해주고 실제로 가족이었고 이런 자크송의 곁을 왜 크룩은 떠나야만 했을까요? 앞서 자크송에서 크룩이 담당을 했었던 업무는 샴페인 양조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심지어 그는 파리에 오기 전까지 샴페인을 마셔본 적도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제 자크송에서 근무를 하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샴페인을 많이 접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우리처럼 자연스럽게 샴페인에 빠져들게 되죠. 그런데 그 빠져들면 수준이 단순히 애호가천이 아니라 거의 양조가 수준의 방향성일 정도로 굉장히 깊고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그는 블렌딩에 탁월한 재능과 많은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다른 하우스의 컨설팅까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게 되죠. 그렇게 크룩의 새로운 꿈이 40세가 돼서야 생기게 됩니다. 샴페인 양조라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이러한 꿈을 그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크송에서는 실현시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자크송에는 아돌프와 크룩보다 한 살이 어린 생크메뉴얼 출신의 모리스 클로제라는 양조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자크송에서 견습생 출신으로 시작을 해서 약 30여 년간의 근무를 해왔고요. 결국 지금으로 치면 이제 셀러 마스터급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그는 자크송 와인셀러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있었고요. 그보다도 강했던 소유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만들었던 자크송의 샴페인 품질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점에서 크룩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크룩은 이제 샴페인을 본격적으로 마시게 되면서 자사 그리고 타사의 샴페인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다량의 샴페인을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자기가 현재 몸담고 있던 자크송 샴페인에 대해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룩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개선을 해보고자 의견을 제시를 했지만 당연히 받아들여지지가 않게 되죠. 왜 그러냐?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수석 양조가인 클로제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무려 30여 년 동안 자크송 샴페인의 양조를 책임져 왔는데, 얼마나 잘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영 파트에서 근무를 했었던 고작 블렌딩 좀 한다고 까부는 독일 출신의 이방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샴페인 그거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닌데, 블렌딩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라고 지적을 했다면 이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회사 대표였던 아돌프 입장에서도 당시 자크송 와인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30년 동안 큰 이슈 없이 양조를 도맡아온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샴페인의 스타일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퇴사를 하지 않은 한 크룩은 자신이 꿈을 꾸던 보다 고품질의 샴페인을 만들 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자, 결국 그래서 1844년 크룩은 자크송을 퇴사해서 랭스 8번가에 위치한 세인트 헬레어에 있는 드비 와이너리와 협력을 통해서 크룩의 전신이었던 크루게시를 설립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갑작스럽게 크룩이 떠난 자크송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크룩의 입장에서야 자크송이 샴페인이 아쉬웠던 거지,
회사 매출에 영향을 줄 만큼 품질에 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당시 시대가 벨에포크라고 이제 뭐 망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였어요. 기반을 어차피 갖춰놓은 사업체였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사업을 이어갔고요. 그리고 사실 더 놀라웠던 거는 이 시점에 자크송은 샴페인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명을 하나 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뮤즐렛의 개발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샴페인을 천과 코르크를 사용해서 밀봉을 했었는데 이게 그렇게 밀봉력이 뛰어나지도 않고 당연히 이제 파손의 위험성도 컸습니다. 그런데 자크송이 뮤즐렛을 개발하게 되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샴페인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을 정도로요. 그리고 이제 소원해졌던 크룩과의 관계도 복구가 돼요. 아돌프 입장에서는 당시 당연히 섭섭할 수밖에 없었지만 또 크룩이 그렇게 회사를 떠나게 된 행보가 납득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었겠죠. 그래서 후에 다시 관계가 복원이 되고 조카죠. 크룩의 아들인 폴에게도 굉장히 그 회사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